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아픔이 있는 아이는 일찍 커버린다는 말이 있죠. 어쩌면 그 말은 저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전 슬픔을 참는 법을 일찍 깨달아 애어른처럼 성장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 5살 때 할머니께 했던 질문이 계기가 됐어요. 할머니, 왜 나는 다른 애들처럼 엄마 아빠가 없어? 유치원이 끝나면 저와는 달리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전 그걸 보며 의문이 들었죠. 제 해맑은 질문에 할머니께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기 멀리 미국으로 돈 벌러 갔어.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저를 불쌍한 똥강아지 보듯 하셨거든요. 게다가 할머니 눈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께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를 묻지 않았어요. 제 질문이 할머니를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게다가 할머니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까지 눈치채버렸죠.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해 묻기보다는 제 스스로 앨범을 뒤져서 엄마 아빠 사진이라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할머니 눈을 피해 몰래 사진을 찾다가 엄마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몰래 뽑아 옷장에 숨겨두었고 몰래 꺼내보곤 했죠.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주신다고는 해도 친구들한테는 다 있는 부모님이 저한테만 안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린 제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외로움이 되었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었죠. 게다가 집에서는 부모님 얘기는 불문율과 같았기에 엄마 아빠의 부재에 대한 의문을 애써 외면하려고만 했어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제 발목을 붙잡았죠.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데 제 반찬에서 할머니 머리카락이 나왔지 뭐예요. 그때 반장아이가 소리쳤죠. 아이씨 더럽게 이래서 엄마 없는 애들이랑은 밥 먹으면 안 된다니깐. 그리곤 제 도시락을 책상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전 그 말에 이성을 잃고 그대로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자 녀석의 코에서 주르르 코피가 흐르더라고요. 덩치는 산만한 놈이 코피를 보자 이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엄마 아빠 없단 얘기 해봐. 그럼 이 새끼처럼 죽도록 해줄 테니깐. 이 일 때문에 할머니는 식당 일을 하다 말고 학교까지 불려오셨어요. 아휴, 제가 식당 일 때문에 도원일 혼자 내버려 두고 신경을 못 썼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제가 앞으로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자신의 딸뻘인 반장엄마 앞에서 할머니는 연신 허리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할머니는 어떻게든 그 친구 엄마 마음을 풀려고 갖은 애를 쓰셨는데 그때 할머니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 그 후로 저는 저한테 부모님 없는 고아라고 놀려도 할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참고 또 참았어요. 순간을 못 참고 제가 주먹을 날리면 속은 후련해지겠지만 할머니 마음은 찢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애라고 놀림받지 않도록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기죽지 않으려고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도 이렇게 잘날 수가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삼촌네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잘 나가던 삼촌 사업이 크게 망해 집까지 팔게 된 모양이었죠. 졸지에 제 방은 없어지고 책상은 베란다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 때는 느껴보지 못한 눈칫밥을 먹게 되었고 저는 이 집에 머물러선 안 될 타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엄마, 도원이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이제 그만 누나한테 보내. 누나 미국에서 식당 크게 한다며. 어느 날 안방에서 다투는 할머니와 삼촌의 대화를 엿듣게 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미국에 계시다니. 걔 이제 겨우 자리 잡았어. 애도 있는데 도원을 쉽게 데려갈 수 있겠니?
얼마 전부터는 도원이 양육비도 보내줘서 내 돈 나가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러니 애 눈치 주지 말거라. 할머니와 삼촌의 대화를 듣고 저는 조용히 다시 집 밖으로 나와 학교 운동장을 뛰면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야만 했어요. 막연하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과 매달 엄마가 보내준다는 양육비, 그리고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하는 삼촌의 속마음까지. 그동안 삼촌이 저를 할머니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심장이 뜯겨나갈 것처럼 괴롭더군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온 후로 세상이 홀로 버려진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는 왜 나를 데려가지 않고 할머니한테 맡겼을까? 할머니는 엄마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를 키워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정답을 찾을 순 없었어요. 그 이후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누군가 제 목을 누르듯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머리는 날카로운 칼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모범생이었던 전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졸업도 못할 위기에 처했고 늘 조퇴를 밥 먹듯이 하며 그저 방 안에 누워 있어야만 했죠. 외숙모는 제 방에 와서 "넌 또 아프니?" 라며 한심하게 쳐다보며 나갔고 삼촌은 늘 하던 설거지와 집안일을 제가 하지 않자 외숙모가 내 몫의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들다며 방에 들어와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가더군요. 할아버지는 저 때문에 아까운 병원비 나간다며 남자 새끼가 그렇게 약해 빠진 정신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냐며 호통치셨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처음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저는 마치 귀신에 씌인 것처럼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아팠거든요. 공부를 잘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저는 갑자기 찾아온 원인 모를 고통 때문에 학업도 포기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했죠. 그날도 담임선생님께 조퇴 허락을 받고 집에 와 방에 쓰러져 자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나님, 우리 도원이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도원이 아픈 거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무교였던 할머니는 하나님, 부처님을 찾으며 절 위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를 하셨는데 살짝 눈을 떴을 때 오랜만에 본 할머니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요. 나중에 외숙모한테 들었는데 할머니께선 저를 위해 고된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금식 기도를 드리셨다더군요. 저 때문에 식사도 못한 채 기도하랴 식당 일 하시랴 몇 번을 쓰러지셨다고. 자는 척하면서 저는 매일 할머니 기도를 들었고 외로웠던 마음이 서서히 녹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전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었죠. 물론 그 후로도 삼촌의 눈치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이 악물고 밤늦게까지 화장실에서 혹은 책상이 있는 베란다에서 공부하며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 학원도 못 다녔지만 대신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지독하게 공부했죠. 성공해서 저 때문에 고생하신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있는 엄마가 절 찾아온다면 엄마 없이도 난 이렇게 잘 컸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 복수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고3 때 엄마가 절 만나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늘 사진 속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엄마는 절 보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잘 컸다고 하시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갑작스레 사고로 돌아가신 후 의지할 데 없었던 엄마는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 했고 그때마다 엄마를 짝사랑하던 지금의 새아빠가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하더군요. 새아버지 집에서 저를 데려오는 건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구구절절한 변명도 늘어놓았어요. 그렇게 미웠던 엄마인데 이상하게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미국에 가서도 그 집 눈치 보며 제 양육비를 보냈을 엄마의 상황도 이해되면서 안쓰러워졌죠. 할아버지한테 너 대학 등록금으로 써달라고 3천만 원 드렸어.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가렴. 그렇게 엄마는 하염없이 울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후로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원하는 대학에 수시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 합격 후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었죠. 네? 뭐라고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돈이 왜 없어요? 엄마가 제 등록금으로 맡긴 3천만 원을 할아버지께서 삼촌 사업자금으로 주셨다는 거였어요. 그거 저 대학 갈 돈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삼촌한테 주세요? 저 그 대학 가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지 않으셔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날 꼬질꼬질한 교복만 입고 다녔고요. 매점 갈 돈이 없어서 친구들 틈에 끼어서 간식도 얻어먹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까지 뺏으세요? 그때까지 구석에서 말없이 담배만 피우시던 할아버지께서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 지르자 오히려 저를 꼬집으시더군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그게 왜 네 대학 등록금이야? 그동안 너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 할애비 아니었음 넌 진작에 고아원에 갔어? 그럼 그냥 고아원에 보내지 그랬어요. 고아원에 있었음 삼촌 눈치도 안 보고 마음 편히 살았을 거고 원하는 대학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착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억울해서 꾹꾹 눌렀던 말을 다 쏟아붓고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며 돈도 없는데 어딜 나가냐고 저를 붙잡으셨죠. 도원아, 미안하다. 돈은 어떻게든 할미가 마련해볼게. 그러니까 우선. 하지만 그런 할머니조차 끔찍하게 느껴져서 저는 할머니를 밀치고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됐어요. 결국 할머니도 손주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신 거잖아요. 그 3천만 원은 그동안 저 키워주신 값으로 드릴 테니 이젠 다시 보지 말아요. 잘 사세요. 전 그렇게 짐을 챙겼어요. 할아버지께선 저의 태도에 노발대발 하셨고 저는 그런 할아버지께 심한 말을 남기곤 집으로 나와 모텔로 향했죠. 모텔로 향하는 거리에서 다정한 가족들과 연인들을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왜 내 편은 아무도 없을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왜 없을까? 내가 전생에 큰 죄라도 저질렀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어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부모님처럼 여겼던 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너무 괴로워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안주도 없이 마시는데 진가방에서 금반지 몇 개가 보이더군요. 제가 챙긴 적이 없으니 분명히 할머니가 몰래 넣어준 거라 짐작했어요. 돈도 없는 손주가 갑작스레 나갔으니 할머니가 해줄 거라곤 비상금으로 챙겨둔 금반지밖에 없었겠죠. 그 생각에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저는 이 악물고 버텼어요. 착각하지 마. 할머니는 그저 자신의 딸이 힘들까봐 나를 돌본 것뿐이니까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저는 금반지 몇 개를 팔아 급한 대로 밖에서 생활을 했어요. 원하는 대학을 포기한 후 취직을 위해 전문대학에 입학을 했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간호사인 제 와이프도 만나게 되었고요. 그녀는 웃음도 많고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죠. 사람을 늘 경계하며 선을 긋던 저도 그녀의 친절한 미소 앞에선 무너지게 되더군요. 무뚝뚝하고 차갑게 굴던 절 웃게 만든 여자였어요. 오빠,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왜 집에 소개도 한번 시켜주질 않아? 중산층 집안에서 행복하게 자라온 그녀 눈엔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제가 이상했는지 묻더군요. 직장에서도 우리의 결혼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기에 결혼 전에 서로의 집안에 대해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전 집 나온 뒤 한 번도 할머니께 연락을 하지 않아서 소식을 알 수 없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안부를 듣게 되면 힘들었던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미국에 계신 엄마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할아버지께서 파킨슨병에 걸려 오랜 투병 생활을 하게 됐고 홀로 병간호를 하시던 할머니마저 쓰러지셨다고요. 현재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치매까지 와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멍해졌어요. 전 엄마한테 제 결혼 소식도 알리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분명 오랜 시간 연락도 하지 않을 만큼 미웠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는데 그간 제 행동이 후회가 되고 제 자신이 불효자처럼 느껴져 미칠 것 같았어요. 그 후 연차를 낸 저는 두 분이 계신 청주 소재의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똥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에서 전 아이처럼 쌕쌕 주무시는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리곤 떨리듯 다가갔죠. 할머니, 저 도원이에요. 절 알아보시겠어요? 그러자 제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신 할머니께선 잠시 꿈인가 하는 표정을 지으시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우리 손주를 왜 몰라. 이제나 저제나 올까. 밤마다 문도 안 잠그고 기다렸는데. 하시면서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곤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더니 제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제 귀에 조그맣게 속삭이셨죠.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다. 삼촌 모르게 할머니 빨간 잠바 주머니에 넣어놨으니까 꼭 가져가야 한다. 그걸로 다시 네가 원하던 공부해. 할미 소원이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어요.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쉬셔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저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 후 할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향했어요. 아유, 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요. 엄마는? 아빠는? 다른 가족들은? 저를 보자마자 요양보호사가 묻더군요. 할아버지 입원 후 삼촌이 딱 한 번 오곤 그 후론 아무도 얼굴을 안 비춘다고요. 원래 요양보호사가 있어도 자식들이 가끔씩 들러서 간식도 드리고 필요한 것도 챙겨드려야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찾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없나 몰라? 혀를 끌끌 차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전 준비해간 돈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멀리 살아서 잘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저 대신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돈봉투를 드렸죠. 어머, 이런 거 받자고 그런 얘기한 거 아닌데. 그렇지만 잘 받을게요. 요양보호사는 돈봉투를 받자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10년 사이에 몰라보게 마르고 초췌해진 할아버지의 모습을요. 온몸이 가렵다고 손톱으로 계속 긁어댄 탓에 할아버지의 두 손은 묶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선 저를 알아보시고는 할아버지가 그리 미웠냐? 그렇게 연락 한 번 안 할 만큼? 내가 미안하다. 네 삼촌이 네 엄마가 맡기고 간 돈이 있는 걸 알고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다. 몇 날 며칠 울면서 부탁하는 바람에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지. 그래도 네 할미는 미워하지 말아라. 네가 집 나간 뒤로 하루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다, 네 할미. 네 대학 등록금 마련하겠다고 야간 일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라. 매일 은행에 가서 입금하는 것 같던데 통장 행방은 삼촌은커녕 나한테도 알려주지 않더구나. 그 통장은 도원이 네가 집에 돌아오면 직접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며 할아버지께서는 우셨어요. 네 할미 불쌍해서 어쩌냐.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젠 죽게 생겼으니. 전 말없이 할아버지 손톱을 깎아드리고 병실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살던 집을 찾았죠. 그 사이 집은 많이 허름해졌고 오랜 시간 인적이 뜸했는지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안방으로 들어가자 화장대 위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제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을 한참을 바라본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옷장에서 빨간 점퍼를 찾아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죠. 순간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가 뚝 떨어지더군요. 통장을 열어보니 빼곡히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통장에 적힌 내역을 읽고 저는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온통 도원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몇 시간을 울었던지 할 줄 아는 거라곤 식당일밖에 없던 그런 분이 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을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여자친구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술을 진탕 마시며 괴로움을 잊어야만 했어요. 할머니는 결국 제 결혼식도 못 보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할머니께서 남기신 돈의 일부는 할아버지 병원비로 썼고 나머지는 제 아이들에게 남겨주려고 그대로 두었죠. 너희 외증조 할머니께선 이런 분이셨다고 알려주려고요. 어느덧 아이들도 자라
할머니가 계신 낙골당에 데리고 갔더니 왜 할머니 사진을 보고 우냐고 아이들이 묻더군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걸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뒤에야 알게 됐지 뭐야.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그러자 큰애가 그러더군요. 아빠가 이렇게 할머니 앞에서 찔찔 짜는 걸 하늘나라에서 할머니가 보면 더 속상하시겠다. 어른처럼 말하는 아이의 말에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느새 우리 애가 이렇게 컸구나 하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면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 사무치게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얘기를 하며 그리움을 달래곤 해요. 할머니, 하늘나라에선 부디 가족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할머니 생각만 하세요. 그동안 많이 죄송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